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놓고 수다 떠는 시간, 기자들의 수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열심히 취재한 기자들 소개합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보경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 기자들한테 인사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13번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하려면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총 19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건데요. 장 기자가 지금까지 상황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CG를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9명입니다. 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13번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 보고서는 4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리는데요.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청문회는 윤당선인 취임 이후인 이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엔 아빠 찬스 논란이 집중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명장면들이 나왔다고 하죠. 네, 명장면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여러 개 중에 골라왔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 정호영 후보자의 관심이 단연 많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사퇴한 김인철 전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다. 언제쯤 자진 사퇴할 거냐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선을 그었고요. 이 63개 건의 의혹들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세세히 밝혔다, 답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 아빠의 힘 내각이냐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공식 발언으로도 나오고 청문회에서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후보자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탈탈 터는 데 있어서 후보자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장보경 기자는 주로 이제 남성 청문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성 의원들에게 답변 태도가 유독 고압적이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와중에 여성에게 강하고 남성에게 약한 남자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론이 안 좋다는데 윤당선인이 계속 정호영 후보자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윤 당선인 측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기류도 조금 복잡 미묘한 모습인데요. 먼저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큰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좀 연계해서 하는 모습인데 이 한덕수 총리 인준만 가능하다면 정호영 카드는 언제든지 좀 접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윤 당선인 측에서도 모른다 이게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윤 당선인 측의 핵심은 한동훈 후보자를 지금 민주당에서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도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낙마한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상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한덕수 후보자와 이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과반 의석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당시부터 잘못된 인사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즉, 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압박하면서 윤 당선인한테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사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없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민주당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카드는 협치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낸 건데 특히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은 한동훈 후보자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경로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반쪽 내각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냈는데요.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재청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거나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그런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하는 이 강대강 카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데요. 다음 주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부로 5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체로 존재감이 약했다. 오늘 조간신문도 보면 이런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출입 기자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정주희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무난했다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시작할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사실 공동정부 이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컸고 이 인수위에 대해서 조금 좀 역대 인수위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요. 사실 그런 기대보다는 성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당선인 비서실과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돌아갔는데 사실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담당하는 이 당선인 비서실 이렇게 이쪽을 훨씬 더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이쪽이 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좀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수위에는 크게 신경 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보다는 정무 쪽을 더 많이 취재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정말 인수위원, 전문위원들, 실무위원들이 굉장히 바빠서 저희 뭐 전화도 못 받고 이렇게 하던 모습이었는데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굉장히 카페에서 이제 모습도 많이 보이시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기자는 인수위 50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 이건 사실 인수위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5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두 기자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초반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통이동 인수위 앞에 기자들을 위한 텐트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 텐트에 윤 당선인이 깜짝 방문을 해서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보다는 스스럼 없이 좀 질문을 하고 다가가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뭐 텐트 쓰기 어떻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질문을 유도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정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집무실. 이슈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약간 첫 인상,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용산시대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광화문이다, 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용산이 채택이 됐고 후반부에는 관저 문제로 이제 합참 공관, 이렇게 외교부 장관 공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해단식에서 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막 3번씩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나 보였어요. 사실 그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인수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인수위를 마친 게 좀 속이 그렇게 시원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속이 시원한 것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제 좀 이제 그 날씨 예보가 비가 네. 오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통일동 기자회견장 그 실내에서 해단식을 좀 조촐하게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어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약간 잔디밭에서 야유회처럼 그런 이제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선인이 그런 좀 분위기에도 좀 취한 것 같았고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퍼컷 세레머니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또 별 탈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50일간의 이제 인수위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00점 만점에 이제 90점이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90점이라고요?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네. 이게 뭐 공약이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공약 이행률이 어떤 인수위보다도 역대 인수위보다도 높았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고요. 윤 당선인도 이제 보셨던 그 발언에서도 보셨듯이 큰 탈 없이 이제 큰 사건 사고 없이 인수위 업무가 종료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이제 스스로 인수위가 부여를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정부 조직 개편과 이 미뤄진 숙제들을 여러 건 가지고 이제 용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기자들도 바로 이제 윤 당선인과 함께 용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출근지니까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네, 어디로 출근하냐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홍보수석실에 물어봤는데 5월 10일 취임식 당일부터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 있는 기자실에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이 홍보수석의 가장 큰 지금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용산으로 좀 집무실을 옮긴다고 이제 처음에 공약을 냈었던 게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제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좀 이제 처음부터 이 당선인의 첫 그 취임 대통령 집무실의 그 직무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좀 전달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기자들의 그 취재와 기사 작성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청와대 기자실이 춘추관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그 춘추관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을 춘추관장이라고 불렀고 이게 굉장히 전통과 이제 역사가 긴데 이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 시대가 끝나면서 이번 대통령실 인선을 보니까 이 춘추관장이 국민소통관장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 보니까 이 춘추관도 국민소통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와 함께 춘추관이라는 것도 이제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건데 이제 이름을 뭘로 이제 바꾸게 됩니까? 네, 이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이 취임 후에 15일까지 국민들의 공모를 받게 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들이 공모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매체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매체다 보니까 피플스 하우스 이렇게 이제 가칭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걸 직역하면 국민의 집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지금 사실 출입 기자들끼리는 별칭으로 용화대, 용산에 간 청와대, 그리고 뭐 용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6월 초쯤에 그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제목에 많은 정보를 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을 주로 한자로 쓰죠. 그리고 청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많이 잡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용이 되는 건지 용이나 대가 되지 않을까? 용 또는 대 네.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항상 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취임식이 열립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2주째 이 세트 짓는 걸 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로. 네, 민주당 보좌진들이 취임식 세트 지어지는 걸 보면서 일하기가 너무 괴롭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면 취임식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의자가 늘어선 게 예전에는 국회 잔디밭 중간에 있는 분수대까지만 늘어섰다면 이제는 그 분수대 뒤쪽으로 입구까지도 늘어선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취재한 것 같다. 규모가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로 이게 대선 후에 60일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돌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인데요. 특히 패장인 이재명 전 지사의 복귀는 정말 이례적으로 빨라서 이 대선 때 정치문법 다 깨졌는데 그 이후에도 깨진 정치문법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의 이 대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출격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일단 어제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이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대선이 3월 9일이었으니까 휴식기로 따지면 불과 2달 정도 되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이 1992년에 대선 패배 후에 이 복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 7개월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패배 후에 이제 2년 넘는 공백기를 가진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측근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 아니면 바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이 전날 그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차출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기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비공개 회의가 바로 진행이 됐고 바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내부자 얘기로는요, 희한할 정도로 좀 기류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수석 대변인의 설명은 선택의 필연성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곱씹어 보면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인천 계양을은 이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선이 유리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당연히 따라붙었고 기자들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은요, 이 계양을도 녹록한 곳이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이 전체 선거판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같이 출마하는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출마 명분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내 본사가 분당 갑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보다는 약간은 명분이 조금 더 나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두 사람 다 속내가 당권 도전 그리고 차기 대선 준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후보는 진작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직을 이제 맡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안 후보가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면 내년에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잘 되면 3년 후에 이제 차기 대선에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이번에 앞세운 대외적인 명분은 이 경기도 선거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인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사실 초선 의원이고 좀 중량감 면에서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철수 김은혜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이제 출격을 하면서 선거전을 벌이면서 경기도 선거를 함께 승리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경기지사 선거가 원래도 좀 빅매치였는데 이 윤심 대 명심을 넘어서 좀 양 진영의 총력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번 뭐 대선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뛰어든 건데요. 대선 2라운드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자들이 뽑은 이번 주에 한 컷 보겠습니다. 취재하면서 내 출입처가 아닌 상대방 출입처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컷씩 뽑아왔는데요. 먼저 정주희 기자가 고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로 바쁜 이제 경남 양산 사저 사진입니다. 굉장히 지금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에 참석한 후에 환송을 받으면서 취임식장을 나오게 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 양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동지였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KTX를 타고 봉하마을로 가는데 이 방법이 좀 흡사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두는 모습인데요. 조용히 내려가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그런 뜻과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이미 양산 사저 앞에서는 귀향을 환영하는 집회 그리고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이미 떠들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보경 기자는 어떤 사진 골라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어린이날 때 윤 당선인의 사진을 골라왔는데요. 이 윤 당선인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행사를 먼저 제안을 했고 윤 당선인 측이 단지 내 경호 인력 배치 등을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 참아줬다, 감사하다는 의미로서 응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당일날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주가 되면 윤석열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더 생생한 뒷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